동방상부자 이런 표현 너무 좋다. 감각의 해상도를 높여야 한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바하리아의 사막. 사막 여우를 볼 수 있는 바하리아의 사막. 그 샤프하고 날렵한 이미지시잖아요. 추리소설 워낙 긴박감 있게 잘 쓰셔서. 저를 사이코패스라고 사이코패스였다, 이 작가 사이코패스 아니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재밌게 해드려야 될 텐데. 재밌게요? 네. 아주 워낙 입담이 좋으신 거를 제가 네. 타 방송으로 많이 접해서 아, 그래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편하게 이야기해 네. 주세요. 네. 근데 근황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새로운 책의 집필은 벌써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책 신작은 아직 안 들어갔고 준비 중인데 중간에 이제 그렇게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런 준비 중에 이제 좀 글쓰기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행 에세이 하나 쓰고 있어요. 그거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사실 여기 오려고 제가 광주에서 올라와야 네. 되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 왜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나 큰 일 앞두고 있으면 꼭 사고 나잖아요. 제가 달리기를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 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반창고를? 반창고 붙이고 있는데 좀 독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이 깎였어요. 넘어져가지고. 근데 얼굴을 다쳐서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딱 일어나는데 무릎이 막 피가 나는데 그거보다도 하면서 나 내일 모레 이거 그쵸. 녹화해야 되는데 얼굴이 엉망해서 어떡하나 지금 그랬는데 보이는 건 얼굴뿐이지만 다른 데도 많이 다치셨구나. 네네 무릎이 이쪽이 아이고. 달리기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러닝 좋아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시는군요. 올 가을에 네. 제가 마라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하프 2번 나갔었고 가을에 대단하시다. 풀코스 첫 풀코스 도전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한참 열을 올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쳐가지고 또 한 일주일은 못하게 생겼어요. 어머, 근데 이렇게 청바지를 입으셨는데 바지 핏이 탁 운동한 살아있는 사람. 이유가 열심히 달리셔서 그렇구나. 네, 저 좀 보면 배워야겠네요. 저 보면은 운동 많이 한 사람 표가 난다 그러는데. 네. 다친 거는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건 네. 제가 좀 배워야겠습니다. 아까 그 글쓰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행 에세이 그냥 이렇게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실제로 여행을 다니셔야 되잖아요. 네. 어디 좋은 데 가시나요? 저는 여행이 되게 이제 그 작품하고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작품 속에 나오는 어떤 공간에 대한 영감 내지는 이제 롤 모델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여행 에세이도 이제 바로 어떤 소설을 위해서 갔던 어떤 도시, 나라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지어서 쓰는 에세이요. 단순히 이제 여행 에세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그래서 새로운 영감을 받고 구상을 하기 위한 여행이라고 하니까 노는 것도 다 남고 얼마나 좋아요. 좋죠. 작가라는 직업이 그럴 때 제일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어디 가봤자 진짜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기록으로 남기질 않으면 그게 다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또 좋은 작품으로 연결을 시키시니까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 쓰다가 생각이 안 나면 책을 보면 돼요. 제 책을 이렇게 소설을 들춰보면 아 내가 이때 여기 갔었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나 네. 이렇게 겉모습이나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사실은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투병을 하셨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남들은 그냥 이렇게 낙담하고 누워 있기에도 참 네. 절망적인 그런 시간인데 네. 그 사이에 베스트셀러를 7권이나 내셨어요. 네. 와, 어떻게 가능했죠? 그게 저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그러니까 7년의 밤을 내고 처음으로 이제 정유정이라는 그 소설가가 여기 있어요라고 이제 막 이름을 세상에다가 이제 알리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암 진단을 네.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28, 그 다음 작품이 28을 한참 초고를 쓰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나 이거 써야 하는데 네. 이제 수술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또 그걸 방사선 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거의 초기 치료가 5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그 초기 치료를 이제 마칠 때까지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제가 진단받았던 암이 이렇게 전이가 폐나 뼈나 이런 데로 잘 되는 게 좀 약간 위험성을 위험한 가진 그런 거여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치료 마치고 다음 그 건강 그 검진 받는 거 이제 무슨 이상이 있는지 그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럼 6개월 동안은 제가 안 죽는다는 그러니까 무슨 이상이 없다는 그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막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남은 5년은 또 매년 이제 제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1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가서 하던 일 하고 살아라 이렇게 주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항상 6개월이 남아있다, 1년이 남아있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밖에 없다, 지금이 네. 아니면 못한다라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왕성하게 글을 쓰실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좋은 환경에서 글을 쓴다 할 때의 그 심정하고 나한테는 이제 딱 공식적으로 괜찮아 하는 그 괜찮아 기간이 6개월 내지는 1년일 때하고는 또 심정이 다른 거라서 좀 절박함이 있었죠. 작가님 하면은 사실은 저는 아까 이제 어떤 이미지냐고 이렇게 제작진 분들이 물어봤을 때도 뭔가 되게 날렵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숏컷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뭔가 숏컷의 대명사 같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워낙 그 스릴러물을 예. 막 이렇게 서늘하게도 쓰시고 심장이 쫄깃하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그냥 나오진 않을 거고 뭔가 굉장히 경험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걸 많이 보시나 평상시에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상시에 좀 스릴러물을 예. 뭐 시각 매체든 아니면 이런 활자 매체, 책이든 많이 접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영화 뭐 텔레비전도 집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드라마도 안 보고 근데 스릴러를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를 간다든지 그랬을 때 네. 넷플릭스 같은 걸 볼 기회가 생기면 꼭 골라보는 게 스릴러 영화고 아예 좋아하는 안 보는 거죠. 건 아니시구나. 네. 그리고 책도 스릴러를 좋아하고 그게 이제 저는 개인의 어떤 성향, 성격 네. 그리고 이제 또 자라날 때 어떤 환경 이런 거와 더불어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DNA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타고나신 거예요? 뭔가 근데- 이렇게 추리해가는 과정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그걸 좋아하지 그걸 않아요. 좋아하진 않고. 예, 인간의 어떤 본성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짓을 저질렀나를 이렇게 파헤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왜 이런 그랬을까? 짓을 했을까라는 것에 답을 다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제 간호사 생활을 한 5년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9년 정도는 회사원 생활을 했는데 그 5년 간호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중환자실, 응급실 이렇게 좀 빡세다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몸이 훼손되고 손상되고 다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묘사를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해서 묘사를 해놓으면 독자들은 그걸 읽고 쇼크를 받는 거죠. 예, 너무 어떻게 적나라하고 예. 섬뜩하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수위와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수위가 굉장히 어떤 괴리가 있는. 내가 좀 죽여야겠구나 이거를. 오히려 톤다운을 시켜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사실은 워낙 작가님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간호사 생활 하셨을 때 모습을 상상을 해도 막 이상한 상상이 갑자기 막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예. 왜냐하면 작가님께서 너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충격적인 그런 장면을 그냥 덤덤하게 묘사를 잘 하시니까 예.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예. 그 사이코패스 예. 뭐 전문 작가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 종이기원을 쓰고 나서 사실 이 작가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런 네.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그냥 뭐 칭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거는 내가 그만큼 실감나게 썼나 보다. 그쵸. 예, 그렇게 받아들였고 네. 사실 저는 멘탈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멘탈이 약하답니다. 제가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예. 기억해둔 게 있어요. 뭔데요? 꽁치꼬리? 예, 꽁치뼈. 네, 꼬리뼈. 꽁치 꽁치뼈. 꼬리뼈 멘탈이시라고. 네, 꽁치가 통조림 속에서 보면은 꽁치 뼈가 굉장히 가는데 통조림 속에 있으면 그게 완전히 상해가지고 그쵸. 더 물렁물렁. 젓가락으로 톡 누르기만 해도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멘탈이 꽁치뼈라 그러는데 그 멘탈이 좀 약해요. 어.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어떤 비판, 비난, 또 리뷰, 칭찬도 부담스럽고 그런 비난도 무섭고 비판을 보면 슬프고 이러니까 아예 그거를 보지를 않아요. 몇 년째 저 자신에 대해서 기사도 안 보고 리뷰도 안 보고 그러니까 좀 행복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이 방송이 나가도 안 보실 건가요? 네, 안 볼 거예요. 저희 방송은 아마 좋은 댓글만 달릴 텐데. 그래도 네, 우리 그냥 뼈가 안 보는 게 부러지면 안 편해요. 되니까. 네, 제 뼈 소중해요. 이렇게 그 수식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수식어가 있으신지 네, 있어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독자들이 저를 그 지니지니를 발표했을 때 다정한 그녀라고 불러줬거든요. 저는 다정한 그녀라는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네. 오늘의 이 본격 토크, 본 토크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 해와 책방의 컨셉이 네. 단 한 권의 책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네,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네,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단 한 권의 책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가님 하면은 그 떠오르는 작품들이 악의 삼부작, 네. 일단 7년의 밤, 또 28 말씀하신 종의 기원이 있고 또 욕망 삼부작을 시작을 하셔서 이미 2권이 나왔잖아요. 네. 이 욕망 삼부작은 아직 미완인데 예. 악의 삼부작에 이어서 욕망 삼부작을 집필해야겠다 네. 마음 먹으신 건 어떤 계기였어요? 그게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뭘 하면은 그 꼭 물어보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어온 동력이 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좀 거의 미치광이처럼 사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열정적인 거죠. 욕망이에요라고 네. 대답을 하면 욕망하면서 이렇게 물음표가 눈동자에 딱 물음표가 그려져요. 그게 무슨 욕망일까요? 라고 되게 이제 되묻거나. 근데 어떤 욕망이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제 독자들 또 저작거리에서 모여드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행인들을 향해서 정말 재미난 이야기,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힘이 있고 재미있고 이게 이제 미학적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습작 시절에는 내가 그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욕망으로 왔고 그래서 욕망이 내 인생을 달려가게 하는 동력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물음표 저도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말을 하면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일까? 네. 사전적 의미도 사실 욕망은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약간 이기적인 욕망으로 딱 그렇죠. 연결시키기가 쉽죠. 그래서 욕망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욕망이라는 것이 나쁜 탐욕도 있고 네. 또 내 인생을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이런 욕망도 있을 그런데 동력이 되는 욕망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완전한 행복 때는 그 자기 파멸적인 욕망, 탐욕, 이렇게 행복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파멸해가는 그런 여자를 그렸다면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욕망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언급된 책 중에 하나가 오늘의 단 한 권의 책이 될 것 같은데 그 책이 무엇인지 직접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작년에 나온 신작이고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 소설의 핵심 배경은 가상세계 롤라와 비밀을 품고 있는 노숙자 재활원 사매원. 유심칩을 꽂으면 접속되는 거대한 네트워크 플랫폼 롤라. 이곳에서는 원하는 삶을 무한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접속자의 성격, 습관, 감각까지 통째로 업로드돼서 가상인지조차 모른 채 실제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롤라. 그래서 더 위험하고 달콤합니다. 루게릭 병을 앓다 롤라에 업로드된 해상. 이후 자신에게 들어온 기이한 의뢰를 따라 경주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동생의 죽음에 갇혀 살아온 경주는 자신의 기억으로 만든 드림 시어터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해상을 살리기 위해 유심칩을 구하러 사매원에 위장 취업한 제이. 그곳에서 경주를 만나 세 사람의 운명이 서로 얽히기 시작합니다. 비밀을 품고 있는 장소. 사매원에서는 노숙자들이 롤라 테스트를 위해 실험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대신 롤라를 선택한 해상.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는 경주. 사랑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제이.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이곳에서 죽음 대신 선택한 영원한 삶. 과연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 범죄 스릴러의 대가신데 SF 로맨스물에 가까운 작품을 내셔서 큰 네. 반향을 일으켰죠.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와, 이게 한 12만 년? 그때 아닌가요? 네, 배경이? 맞아요. 예. 지금이 정확하게 2025년인데 기억하시네. 예. 연도가 네. 12만 몇 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와, 우리한테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원한 네. 천국 같은 세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은 여전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세상이 딱 오잖아요. 이렇게 영원한 천국처럼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다 평등하고 죽지도 않고 네. 이런 세상이 온다면 인간에게 과연 어떤 욕망이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이루어지는데 뭐 욕망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랬을 때 인간에게 남는 게 뭘까? 마지막까지 남을 욕망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소설이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일단은 정말 순삭으로 처음에는 너무 두꺼워서 이거 어떻게 다 읽지 했는데 그냥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읽었거든요. 네. 제목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목이 네. 영원한 천국인데 사실은 반어법적으로 네. 지으신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제목을 선정하셨을지. 이번에 좀 소설이 독특했던 게 저는 이제 소설에서 어떤 작가들은 또 영감을 얻어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뭐 첫 문장에서 소설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제목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짓는 그런 작가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제목을 잘 못 지어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그 퇴짜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7년의 밤 같은 경우도 원래는 7년의 밤이 아니었거든요. 그 제목은 출판사에서 지은 어두운 제목이에요. 밤, 막 이러고. 죄송해요. 해피 벌스데이였어요. 너무 안 어울린다고 그러네요. 그 독자분들이 의외네요. 제목 바꾸기를 잘했다 그러는데 그 제목도 바꾼 제목도 출판사에서 이제 하는 제목인데 그래도 영원한 천국은 출판사 편집자 선생님들의 이 매서운 평가를 통과한 제목이에요. 나름대로.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그 완전한 그런 세상에서 인간이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됐을 때 이게 천국일까 지옥일까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답으로 이건 지옥이야, 이건 천국이야라고 그냥 단답형으로 내놔서는 소설이 안 되거든요. 왜 천국이 될 건지, 왜 지옥이 되는지를 그 왜에 대한 이야기를 써줘야만이 이제 소설이 되는 건데 이게 저는 지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반어법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느 논문에서 봤는데 이게 로맨스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그게 뭐냐면은요. 1위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을 잃었을 때 고통이래요. 그 상실감이 1등으로 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연인, 어. 그 연인 중에서도 오래된 연인 말고 이제 막 불붙은 석 달 내지는 2달 된 연인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물불 안 가리고 자기 그 파트너 내지 연인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연인을 잃었을 때 슬픔이 가장 크고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슬픔이 큰 거는 바로 사랑이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맨스가 등장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앞에 SF자가 붙어서 이거 조금 읽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로맨스물이잖아요. 네, 사랑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여서 폭 빠져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정말 욕망의 끝에 뭐가 있을까 혹은 그 바닥에 뭐가 있을까를 탐구하고 싶어서 이걸 쓰셨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사랑에 대한 네. 욕망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단답형으로 단정적으로 알려주는 네.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얽히고 설킨 서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거구나라고 깨우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소설을 쓰기 위해서 뭐 예. 여행도 이제 답사도 많이 다녀오시고 또 예. 유발 하라리의 예. 호모 호모데우스. 데우스라는 책도 예. 탐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롤라라는 예. 플랫폼이 등장하잖아요. 네, 네. 어떠한 딱 계기에서 어떠한 어떤 경험에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시게 되셨는지 예. 그런 모멘트가 있을까요? 그 책에서 어떤 생각, 아이디어 이런 걸 얻을 때가 꽤 있어요. 지니지니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호모 데우스를 읽다가 이제 인간이 만약에 인간의 뇌가 정보화돼서 업로드 시킬 수 있다면은 인간이 그걸로 홀로그램화돼서 우주를 떠다닐 수도 있는 네.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인간이 그 정보화된 자기 자신을 홀로그램으로 표현해내고 네. 그런 세상을 이제 롤라라고 한다면 인간은 죽지도 않을 것이고 생물학적인 몸을 버릴 테니까 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아들이 이제 그 시스템 개발자예요. 네. 공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어요. 엄마 SF를 처음 써보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하다. 이제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어떤 책 목록도 알려주고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고 와, 그랬었어요. 도움이 많이 됐네요. 네네. 근데 제가 아드님을 언급하시니까 네. 제가 또 이제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30살 넘은 아드님이 너무 연애를 안 하셔서 네. 연애를 좀 해라라는 네. 그런 심정으로 이 연애 소설을 쓰게 네. 되셨다고 제가 또 사전 조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 그 제이와 혜상이의 이야기 그리고 네. 또 나아가서 그 경주와 지은이의 네. 이야기를 읽다 보면 너무 그 죽었던 연애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살아나던가요? 살아나면서 전체 한 몇백 페이지 되는 이 책 중에서 그 페이지, 그 부분이 제일 빨리 넘어가요. 제일 빨리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안 끝났으면 좋겠고 막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제가 그 로맨스가 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작가들은 등단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등단하기 전에 이제 습작을 하게 되죠. 그 이제 연습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연습을 했을 때 제가 연애 소설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지인이 굉장히 이제 제 소설에 대해서 쓰디쓴 어떤 비평을 해주는 지인이 있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다 써도 좋은데 연애 소설은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나 연애 상처로 소설 남았구나. 예, 연애 소설 쓰면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성미가 급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연애 소설을 쓰면은 이게 이제 한 권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인내력도 가져야 되고 절제력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해요, 결론이. 넷플릭스 보고 갈래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혜상이랑 제이랑 집에서 넷플릭스도 보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네. 넷플릭스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잘 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혜상이하고 제이는 남매로 제가 설정을 해놨었어요. 근데 아무리 남매로 설정을 해도 네. 이야기가 설정을 하고 둘이 뭐 아무리 우애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둘이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케미가 안 살아요. 남매로서의 케미가 안 남매가 살고. 현실 남매가 또 꼭 네.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맞아요. 저도 제가 제 남동생이 둘인데 이렇게 남동생 둘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무슨 그런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집트 바하리아 사막을 가게 됐어요. 밤에 이제 사막에서 하룻밤 캠핑을 하는 사이에 사막 여우를 만나게 됐는데 안개 속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우와 눈을 마주친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둘이 연애를 시켜야 맞았구나. 내가 고집을 부릴 게 아니었다. 여우가 알려줬네요. 네. 그래서 그 보기 힘든 네. 사막 여우를 네. 남동생이랑 볼래, 남자친구랑 볼래?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돌아와서 이때까지 썼던 거 다 뒤집어 엎고 이제 다시 연애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없었던 그거와 다르게 둘이 딱 연애할 상황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둘이 잘만 하는 거예요. 내 간섭 없이도. 그래서 어머, 진짜 캐릭터들이 스스로 진짜 힘들었던 거 오히려 경주와 지은이가 힘들었고요. 그 지은이의 이야기를 네. 쓰는 게 힘들었고 혜상이와 제이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하는. 진짜요? 네네. 그래서 아까 사실 이렇게 탁 걸어오실 때 너무 이렇게 발랄하게 네.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오시는데 되게 혜상이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그 이유는 아픈 혜상이 말고 예. 지금 막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네. 이렇게 기운이 느껴져가지고 네. 제가 얼핏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이렇게 혜상이가 그 볼빨개졌을 때 반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그 생기가 느껴져가지고 제가 네. 되게 혜상이 같다 느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은이 이야기를 쓸 때는 좀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두 번째 고통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네. 그런 고통이 이 두 커플에게 모두 예정돼 있으니까. 네,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또 그럼에도 그런 설정을 하셨어요. 네, 마음 아프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어요. 특히 경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남자가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결혼까지 했고. 네. 그런데 이 여자를 잃게 되었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롤라에 왔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후회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그걸 이겨내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봐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이제 혜상이한테 드림 시어터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운명의 설계 없이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사람한테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이겨내고 진짜 마지막 남은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진정한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보기 네. 위해서 네. 가장 처절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네, 만드신 거네요. 네, 독자들이 그래서 저한테 너무 뭐 화를 내요. 잔인하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죽음, 두 네. 번째 죽음, 경주의 입장에서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네. 세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를 제목을 그 앞에 예고를 보고 네. 좀 설마 했었거든요. 원망하는 눈초리로 너무 쳐다봤나 봐요, 제가. 그게 네. 모든 소설에서 그게 다 주인공을 시험하는 과정이거든요. 주인공의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주인공은 뭐 매력적이지 않아도 되고 잘생기지 않아도 되고 예쁘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있어야 하냐면 이 소설에서 그 작가가 이 주인공에게 부여한 임무를 끝까지 끌고 가서 이걸 해내는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이 주인공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려면 계속해서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벼랑에서 차서 떨어뜨리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임경주 씨가 이제 네. 주인공이고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 밖에도 또 제이도 있고 네, 그렇죠. 혜상이도 있고 여러 캐릭터들이 다 자기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다 애정이 갈 텐데 네. 그래도 극 중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애정이 생기시는지 네. 하나를 꼽자면 누굴까요? 봉다리요. 봉다리 앵무새. 네네. 봉다리. 사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저희 셋째 고양이 이름이에요. 봉다리가.
그렇구나. 공다리가 무슨 뜻이에요? 성은 공, 이름은 달. 네. 예, 이름이 달이고요. 네. 성이 공씨예요. 공씨 집안이세요? 제 남편이 공씨예요. 아, 진짜 공씨 집안 맞네요. 그래서 고양이가 공달인 거예요? 네, 공달, 공별. 그러니까 셋째, 넷째가 공달, 공별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위에 애들 둘이 있고 우리 고양이 넷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공다리를 특별히 예뻐하는 이유가 네. 뭐라 그럴까, 그런 성격의 고양이를 처음 봤어요. 그 전에 고양이 위에 둘은 비교적 얌전한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왜 비글들, 어린애 비글들 이렇게 개냥이에요? 풀어놓으면 완전히 집안 다 헤집어 놓고 소파 다 뜯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런 고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좀 적응이 잘 안 됐었는데 의외로 그게 귀엽기도 하고 이게 적응이 안 돼서 하지 마 소리 지르고 네, 막 손은 같이 많이 가는데. 예, 그러다가 가장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고양이 넷 중에서. 그래서 근데 공다리가 그런 성격이잖아요. 앵무새가 네. 굉장히 살아오면서도 자기 그 아빠에 대한 사랑도 지극하고 네. 그러면서 되게 웃기고 소리도 엄청 지르고. 예, 소리도 엄청 지르고 얘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고양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견제하잖아요. 예, 자기 자기- 식구만 지키잖아요. 맞아요. 아빠를 다치게 할까 봐. 근데 앵무새가 원래 그렇대요. 앵무새가 일부 일처제를 하는 이제 새인데 행여라도 자기 뭐 아내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거나 그걸 못 본대요. 굉장히 그런 가족에 것에 대한 대해서 그 보호 본능이 굉장히 세구나. 공격적이래요.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먼저 잃으면 끝까지 결혼을 다시 하지 않는 게 앵무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다리하고 앵무새를 딱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제일 애정이 갔어요. 그 성격 표현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우리 고양이 그대로 갖다 주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 베토벤 아저씨랑 랑이 언니가 다 공씨 집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공씨 집안이라는 그 단어도 등장을 하는데 네. 정말로 그 공씨 집안의 안주인이신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와. 시집을 간 데가 공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경주가 누군가를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마음을 다치지 않을 자기 마음, 이렇게 자기와 티격태격 하긴 하지만 나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나에게 어떤 행복, 자잘한 소소한 행복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존재를 데려다 놓은 게 공다리잖아요. 근데 그 공다리가 살아있을 때도 베토벤한테 또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충성스러운 친구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다리를 등장시켜 놓고 되게 재밌었어요, 스스로. 이 소설에서 가상현실 플랫폼, 그 지금으로 치면 약간 메타버스 같은 그런 롤라라는 플랫폼이 있고 거기서 자기만의 설정대로 입맛대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네. 그 서사 놀이를 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인간들은 결핍은 참아도 따분한 건 못 참기 때문에 끝까지 놓을 수 없는 놀이가 바로 서사 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본질 같아요. 저는 인간이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는 우리 굉장히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나타났던 그 선사 시대로 거슬러 가봐도 인간이 사피엔스가 멸종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전해주고 공통된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이죠. 가령 저 나무에는 무화과가 많이 열려 있지만 그 나무에 근데 뱀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낮은 가지에 달린 무화과는 먹지 마라. 이걸 알려줘야 다른 사람이 가서 그 뱀한테 물려죽지 않죠. 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어떤 소통, 이야기, 또 전달 이런 뭐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 필수 어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에는 이야기를 하는 어떤 DNA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따분한 것은 절대로 못 참겠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야기의 동물이기 때문에 따분한 것은 못 참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작가님께서 이 드림 시어터의 설계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스스로 조작을 할 수 있다면 혹은 어떤 과거의 장면을 다시 재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설계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안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이 지금이 제일 좋고 항상 그 뭐 과거에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 있었어도 지금 현재가 좋고 또 내일 되면 또 내일이 좋고 모레 되면 모레가 좋고 좀 그런 성격이라서 네. 별로 이렇게 그리고 과거로 가면은 너무 과거로 가면은 굉장히 철없는 내가 있고 조금 덜 과거로 가면은 이도저도 아닌 내가 있고 뭐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원도 아니고 아무 인생의 어떤 나의 그 정체성이나 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내가 있고 또 40대로 가면 이제 막 시작하는 내가 있는데 몸이 아픈 내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 제일 그래도 문제가 없는 시기는 없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맞아요. 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 천국이라는 게 그 가상 세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천국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아, 이게 다 정말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거를 서로 가려고 경쟁하고 이러는 게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가더라고요. 정말 가봤자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호기심에 가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있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 자기가 인간이 그렇다잖아요. 죽는 그 순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자기가 아파서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죽기까지 그 사이가 가장 두려운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죽는다는 보장이 돼 있다면은 또 그 세계에 가서 여러 번 윤회설처럼 여러 번 태어나고 여러 번 삶을 살아보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독자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인간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게 불멸이니까 그렇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이 가장 좋다라고 네. 하신 부분과 맞닿아 있는 네. 대목을 저의 최애 대목으로 꼽아왔어요. 어. 책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한번 뽑아보라고 작가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궁금하네요. 여기다 아. 라고 표시해온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딱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아, 예. 네. 요 부분이에요.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 랑이 언니가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이었다. 집안 내력인지는 모르나 랑이 언니도 폐암이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베토벤과 살던 집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롤라행 유심을 가지고 병문안을 갔다. 원한다면 기꺼이 건네줄 생각이었다. 랑이 언니는 거절했다. 자신에게 그런 요망한 물건을 떠넘기지 말라고 했다. 자기야, 삶이 소중한 건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이야. 내가 잠자코 바라보자 랑이 언니는 깔깔 웃어댔다. 뭘 또 그렇게 존경스럽게 봐. 내 생각이 아니라 카프카가 한 말인데. 좀 짧아요. 랑이 언니 목소리 제대로 했나요? 네. 저는 근데 딱 자기야, 인생이 소중한 건 언젠간 끝나기 때문이야 라는 게 맞아요. 머리를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네. 랑이 언니가 저는 약간 소수자지만 독자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이기를 바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독자분들이 그렇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여자로도 남자로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음. 그냥 어떠한 사람 매력적인 느껴져요. 사람. 네, 네. 매력적인 누군가로 네. 느껴져서 그게 되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자 여자를 따지기 전에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냥 좋은, 되게 편안하고 유일하게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마음이 가는 그런 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전 랑이 언니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 중에서만 생각하면 공다리를 빼면 지금 너무 진지하고 무겁고 막 생사가 오고 가고 막 그 아저씨들도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좀 가볍고 경쾌하게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주는 네. 막 아침마다 노래도 부르고 맞아요. 그러는 분이어서 전 랑이 언니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주에게 아무에게도 기댈 데가 없는 네. 경주에게 어떤 언덕 같은 게 돼주잖아요. 정신적으로 노래도 첫날부터 불렀고. 팔짱 탁 끼고 와가지고 말 걸잖아요. 자기야 하고 말 걸잖아요. 네. 그래서 쓰면서 독자들에게도
그런 존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이제 썼는데 의외로 독자들이 거부감이 없이 네. 아주 그렇게 좋은 존재, 자기 옆에 있으면 또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존재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라니 네. 언니의 태도가 네. 우리한테 딱 적당한 수준이겠구나 네, 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작가님께서도 네. 한 구절을 좀 네. 골라서 저는 책을 잘 못 읽어주실 수 읽는데 있으실까요? 아유, 작가님이 쓰신 건데. 제가 근데 네. 낭독을 되게 못해요.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이 소설의 첫 문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은 첫 문장에서 시작한 첫 책이에요. 한 번도 첫 문장에서 제가 시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이 첫 문장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야지라고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첫 문장에서 딱 시작을 한 첫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문장을 굉장히 사랑한답니다. 어머, 예. 네. 태상이가 만경로에 예, 예. 이제 도착하는 그 장면인 부분인 거죠? 예. 여기 읽어볼까요? 네, 예. 원하시는 만큼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그 남자의 집에 초대되었다.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머뭇대지 않고 출발했다. 부르면 찾아가는 게 내 일이었다. 지금 내가 이 어둡고 낯선 거리에 서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이고 이정표가 알려주기로 이 거리의 이름은 만경로란다. 이 첫 문단에서 소설이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니까 호모 데우스를 쓰고 있을 네. 때 이 문장이 떠오른 거예요. 나는 그 읽고 있을 남자의 때? 집에 네. 초대되었 난데없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그 문장을 써놨어요. 그리고 호모 데우스를 다 읽고 아까 했던 질문 모두 평등하고 뭐 이렇게 뭐든 이루어지고 근데 과연 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이 질문을 쓰면서 영원한 천국이라는 제목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제목과 첫 문장이 처음에 세팅이 돼가지고 출발한 소설이 처음인 거예요, 이게. 뒤도 안 돌아보고 절대 고치지도 않고 네. 그냥 그대로 유지하신 거죠. 예, 예, 그게 처음인 거예요. 아. 그 전에 뭐 7년의 밤 같은 경우도 내 아버지는 나는 내 아버지의 사형 집행인이었다. 이 문장이 이제 꽤 그 많은 회자가 독자들의 회자가 됐는데 그 문장은 찾아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설에서 이 첫 문장으로 어울릴 문장을 가져와서 그 앞에다 배치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좋든 나쁘든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네. 네, 아니에요. 하게 되어서. 저희 독자로서도 제가 이 소설과 처음 만난, 첫 네. 대면한 대목이기 때문에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정유정 작가님 모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쯤에서 이 질문을 드려볼까 네.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말하는 인간 최후의 욕망에 네. 야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네. 과연 작가님의 야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야기꾼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나의 자유의지거든요. 끝까지 이야기꾼으로 남고 싶은. 작가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영향을 받아요. 어떤 독자가 나한테 저 사람 심성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다, 막 이렇게 의심스럽다, 인성이 그런 말을 만약에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에는 인성이 의심받지 않게끔 뭔가 착한 소설을 쓰고 싶다. 이 욕망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작가는. 그리고 내가 소설에서 무식하게 보일까봐 유식하게 쓰면은 안 되는 사람을 유식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나를 계속 의식하는 거죠. 작가가 그 안에 네, 들어가 있는 소설을, 거예요. 다 네. 버려야 되는데 그냥 작가로서의 나를 예. 자꾸 의식하게 되니까. 근데 자꾸 커튼 뒤에서 나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네. 이런 욕망도 버려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다 버리고 작가로서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재미있고 의미있고 힘있는 이야기를 한 권쯤은 쓰고 싶다. 우리는 그거를 흔하게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모든 작가들이 아마 그런 책을 한 권쯤 쓰고 싶다는 거를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꿈 내지는 목표 이렇게 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냥 거기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또 그것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인생의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그게. 정유정 작가님의 야성이네요. 네. 정말 네. 말 그대로. 네. 견디고 이기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맞서 보는 거. 그게 이제 야성인 건데 그렇게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제 존재 자체라고 봐야죠. 늘 어렸을 때부터 작가를 꿈꿨고 또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세계 안에서 작품 세계 안에서 살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좀 낯설고 생소한 작품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글을 못 쓰게 되면 대체 뭘 하고 살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삶 자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해화 책방의 첫 손님으로 정유정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마주하는 부정적인 욕망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인간 고유의 욕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의 쉼표 같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을 지금 읽고 있거나 아니면 읽었거나 앞으로 읽게 될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책에다가 가끔 그 사인할 때 그런 말을 써드리거든요. 네. 태양은 만인의 것이고 바다는 즐기는 자의 것이라고 부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안 무섭죠? 네. 영원한 천국을 처음 쓰기 전에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모두 평등하고 무엇이든 이루어지고 누구도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 아니면 인간에게 지옥일까? 그런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이 소설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는 특별한 공간 해화 책방. 감성을 채우고픈 분들을 위해서 해화 책방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해화 책방에 또 놀러 오세요.